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한국 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자 몇 군데에서 비핵화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종전선언부터 하자는 거냐 하는 식의 비판 내지는 반대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문화일보 일면 톱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60.3%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여론조사가 몇 프로의 응답률을 보였는지가 중요하고, 어떤 설문 내용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반응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는 조건에서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국민적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구나, 아니면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불쑥 그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가, 또는 그렇게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해서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유관 부처에서는 통일부가 됐건 외교부가 됐건 국방부가 됐건 유관 부처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설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네. 저도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나오는 몇 가지 주요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그걸 풀어서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얘기고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이러한 취지가 있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 좀 안 했던 것이 좀 잘못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라도 그 좀 이런 자리를 빌려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이 처음에 나온 것은 제 기억에는 1999년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 때입니다. 그러니까 페리 프로세스라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 정책에 대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그때 했다는 말이 이제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98년 8월 18일자 그 뉴욕 타임스에 난데없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하는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금창리라는 곳의 지하 동굴에서 클린턴 정부와 합의했던 이 플루토늄 핵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놓고 이런 지하 동굴에서 비밀리에 지금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식의 해설을 붙여가지고 지하 동굴 사진이 시커먼 걸로 크게 나왔었어요. 바로 그 사진 때문에 미국 내에서 햇볕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우리 국내에서도 도대체 이런 북한하고 무슨 화해 협력을 하겠다는 거냐,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잘못됐다 하는 반대 여론이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8월 31일 난데없이 북한이 일본 열도 상공을 건너가지고 태평양 쪽으로 1850km니까 뭐 중거리 미사일 정도 되는 거죠. 미사일 한 방을 태평양으로 발사를 했어요.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가지고 상공으로. 그러자 일본에서도 뭐 발칵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아니라도 그 클린턴 정부의 그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거센 비판 반대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가, 햇볕 정책은 여기서 좌절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당시에 한국 정부가 청와대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클린턴 정부를 설득을 했죠. 이게 진짜 이런 일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은 결국 이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를 해야만 되는데 한반도 냉전 구조가 90년대 초에 절반만 해체가 되고 나머지는 살아 있었는데 이 나머지 아직도 남아 있는 냉전 구조의 그 절반을 마저 해체하지 않으면 앞으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자. 그냥 미국 이제 클린턴 정부가 거기에 클린턴 대통령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클린턴 정부 1기의 국방장관을 지냈던 윌리엄 페리를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페리 조정관이 한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일본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중국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에도 와서 설명을 하니까 다 좋다고 그랬어요. 한국, 일본이야 미국이 특히 이제 한국으로서는 한국이 추동을 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건 뭐 반대할 리가 없고 미국이 좋다고 그러니까 일본은 무조건 뭐 따라간다고 봐야 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 같다. 그걸 들고 99년 5월 25일인가 페리 조정관이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아마 제가 통일부 차관에서 물러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인상 깊어서 날짜를 기억하는데 그때 북한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핵과 미사일 가질 일이 없다 하는 동의를 했고 좋다. 미국이 앞장서 이렇게만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여기에 협조하겠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1단계에서 북한이 그때는 핵무기보다는 미사일이 미국한테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8월 31일 날 했던 관계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북한에게 해준다. 2단계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3단계에서는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언론에서는 페리 프로세스라고 페리 조정관이 주도를 했으니까 그거를 페리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이게 페리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고 실제 내용은 정식 명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해주고 한반도의 소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그러면 평화 체제 구축의 실질 내용은 뭐냐? 53년 7월 27일 날 체결된 정전협정, 다른 말로는 또 휴전협정이라고 합니다만 한국전쟁을 마무리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 해서 북한이 적어도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그 공격받지 않게 됐다는 확신감, 말하자면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협정을 체결함으로 해서 북한이 이제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수단으로 개발을 하고 있던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게 만든다. 또 평화협정이라는 건 사실은 전쟁을 겪었던 두 나라 사이에 수교로 넘어가기 위한 일종의 법적 장치입니다. 평화협정 즉 한쪽에서 북미 수교로 넘어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고 평화협정은 동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내는 소위 교환의 어떤 그 수단이죠. 그러니까 평화협정과 비핵화 이걸 맞바꾸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그림이 그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2000년에부터 이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실행이 못됐어요. 미국이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서 추동력이 떨어졌고 그래서 추동을 못했는데 한편 한국 정부가 그 미국을 잘 말하면 뭐랄까 설득을 하고 조정을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평화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걸 보고 북한 당국이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에 6.15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사실상 성사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를 지금 그때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고 할 때 그 결론은 반드시 평화협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맞바꾸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도바다리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핵을 버리면은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미국이 많이 하지만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없이 핵만 내려놓고 난 뒤에 아무런 저항 수단이나 자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를 치면은 우리는 죽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하고 불가침 보장해달라. 그 얘기를 문 대통령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종전 선언으로 시작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가져온다, 구축한다는 얘기를 합의했던 거고 그 논리가 그대로 6.12 싱가포르 회담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 일리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준 것이 첫째가 새로운 동맹관계 수립 아닙니까? 싱가포르 정상선언의 일항은 새로운 동맹관계 수립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북미 수교죠. 두 번째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준다 이거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지만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말은 도바다리에서 얘기했던 종전하고 불가침 선언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네 번째도 물론 6.25 한국전쟁 시기에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발굴해서 송환해 주는 걸 이제 합의를 했지만 그것은 또 별개의 사안이고 소위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북이 합의한 것은 수교 평화협정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는 북한이 해야 될 일이고 평화협정은 미국이 주도해야 될 일이고 북미 수교는 미국 혼자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렇게 판이 짜졌어요. 그게 말하자면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도 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합의한 거고 방법론을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 이행이 안 됐던 것은 미국 국내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가 않고 특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의 합의를 하고 돌아간 뒤에 미국 내에서 나온다는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았다 아니면 당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오면서 북미 수교 얘기도 날아가고 평화협정 얘기도 날아가고 한반도 비핵화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만 딱 거머쥐고 폼페이오야 미국 실무 관료들이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이건 셈법이 다르다. 수교, 평화협정, 비핵화 이것을 세 가지를 나란히 그야말로 세 가지 사안을 나란히
동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미국이 이게 다 치워버리고 수교도 치워버리고 평화협정도 날려버리고 그리고 비핵화만 딱 들고 나서는데 그나마 그것도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고 나서는데 이건 셈법이 다르다. 그래서 셈법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기롭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실무 관료들의 그런 비협조라고 할까 이것 때문에 이제 스톱이 됐는데 비핵화는 제쳐놓고 북한이 바라는 체제 안전만 보장하는 평화협정만 덜렁 넘겨준다? 그건 미국 외교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은 어떤 관계냐?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과정을 밟아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평화협정과 비핵화 그리고 북미 수교가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의 세계가 나란히 간다 이게. 말하자면 투 트랙이 아니라 쓰리 트랙으로 이게 북미 수교 협상이 시작되고 또 평화협정 협상이 시작되고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고 끝에 가서는 세 가지가 다 한 짝으로 척척척 이가 맞물리면서 일이 끝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것이 비핵화가 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비핵화 없는데 종전선언이 웬 말이냐 하는 얘기는 이제 말하자면 전후 맥락을 잘 모르는 경우에 나올 수 있지만 알고 나면은 그 얘기가 좀 허무해질 겁니다. 어느 시점에 비핵화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냐 이런 것은 미국이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빨리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같은 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마무리합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이 그 비핵화의 속도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것은 비핵화의 속도를 얼마나 내느냐 하는 것은 흔히들 북한이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반대급부를 하는 건 별거 아니죠. 평화협정을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하느냐에 따라서 비핵화의 속도가 난다. 또 사이드로 경제적인 제재를 얼마나 빨리 많이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비핵화도 속도가 날 겁니다. 그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 가지고 있죠. 이 문제가 끝나야만 한반도의 한국 사람들이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다. 한국만 전쟁 공포에 시달리는 건 아닙니다. 남쪽에 5천만만, 북쪽에 2,500만도 사실은 전쟁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 미국이 자기를 치지 모른다는 식의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6.25 때 워낙 세게 당해서 그래요. 그런데다가 해마당하는 남미연합 훈련이 북한한테는 엄청나게 무섭죠. 그러나 북한이 6.25 때 뭐 그런 이 전과가 있죠. 망침을 했던 전과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런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비현실적입니다. 북한은 어떤 점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방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어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가져야 되겠다고 3대에 걸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야말로 빈말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치부할 수는 없죠.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1차 핵실험은 2005년 9월 19일 날 베이징에서 체결된 6자 회담의 공동 합의문인 9.19 공동성명이 그 다음 날로 BDA 사건으로 깨지고 난 뒤에 북한이 작심을 하고 1년 동안 노력을 해서 드디어 10월 9일 날 핵실험을 했고 10월 9일 날 핵실험하기 전에 7월 4일로 기억합니다만 2006년 그때 거리가 한 4,000km 이상 나오는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7월 4일이면 무슨 날입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아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벼랑끝 전술을 쓸 때 보면은 미국은 매우 기분 나쁘게 하는 날짜를 잘 택해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주 극도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에서 협상적으로 방향을 튼다 하는 자기 나름의 계산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7월 4일 날 그걸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10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때는 그야말로 그 뭐라고 합니까? 조금 일종의 국제정치에서 블러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10월 9일 날 핵실험을 했어요. 핵실험을 성공한 걸로 딱 평가했습니다. 원래 그 목적했던 만큼의 폭발력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핵실험을 성공한 걸로 되게 평가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ARF 회담이었는지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 하노이에 있었고 우리 대통령도 하노이에 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되죠. 거기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김정일을 만나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하자. 그렇게 해야만 이게 핵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만 핵 문제가 끝나겠다는 것을 부시가 확실하게 그때서야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그림은 2005년 9월 19일 날 체결된 베이징 육자회담 공동성명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북한의 비핵화 1을 북한의 비핵화 2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 핵위협 그 중지 일종의, 그다음에 2항 북미 수교 북일 수교 3항 북한을 제외한 5국의 대북 경제 지원 4항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꾼다. 5항은 이제 이상의 합의 사항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한다는 속에 그 북한 주장이 거기에 방영된 거죠.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북미 수교, 북일 수교, 경제 지원, 그다음에 평화 체제. 그때 그 그림이 그때 짜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북미 수교, 북일 수교라는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 아이디어는 이미 그러니까 99년에 나왔던 거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페리 프로세스에서.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야만 완전하게 비핵화가 된다는 것을 인정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때 그 스토리가 맞구만 하는 것을 부시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있었던 일어난 그 14 정상회담에서 14 정상회담 합의문, 그러니까 남북 평양 공동선언 4항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반도 관련 3국 또는 4국의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근데 그 10월 4일 날 10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돼 있었을 때 그 해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9월 달에 시드니에서 열렸었어요. 그것도 아마 동남아 ARF 회의 비슷한 거였었을 겁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이 다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작년에 했던 이야기는 그대로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 있게 가서 자, 미국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다가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다 그걸 넣자 얘기를 했고, 좀 더 구체적인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은 그 합의문을 최종적으로 넣기 전에 바로 전날 10월 3일 날 베이징에서 육자회담이 끝났습니다. 육자회담에서도 바로 그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합의를 했다는 거였죠. 그 김정일 위원장이 바로 노 대통령한테 지금 바로 베이징에서 그 육자회담을 끝내고 김경환 부상이 돌아와서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 돌아오라고 해서 직접 우리가 좀 설명 들읍시다. 김경환 부상이 들어와서 바로 거기서도 이미
부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 합의문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넣자 해서 넣었던 거죠. 14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정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하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를 어렵게 살겠습니까 하는 도보다리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나왔던 거고, 그것이 4.27 판문점 선언에 반영이 됐던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6.12 싱가포르에서 북미 수교,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가 합의됐던 거고, 이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번에 그냥 불쑥 종전선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9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거론되어 왔던 소위 북미 수교, 북일 수교와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바꿔야 된다는 그 얘기를 다시 지금 꺼낸 겁니다. 이 무슨 종전선언이 비핵화도 안 됐는데 웬 종전선언이 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 아시는 거고, 또 하나 종전선언이야말로 비핵화를 확실하게 끌어와서 한반도의 전쟁 공포가 사라지게 만드는 확실한 특효약이다. 그러려면은 평화협정을 쥐어줘야 된다, 북한한테. 그리고 평화협정에 수반되는 결과로서,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는 표리의 관계에 있어요.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교환 조건이, 교환 조건이고, 이 다음에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 수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평화협정이고, 그리고 이 북미 수교는 정치 외교적 행위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교, 평화협정, 비핵화, 이 세 트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모르지만 국내에서만 이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해외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전선언이 뭘 하자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확실한 소위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하자면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